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평화롭고 한적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한 오래된 고택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곳 해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흰 소복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밤이 되면 집 주변을 배회하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도시에서 지친 삶을 피해 이 고택으로 이사온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준호는 도시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아내 수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사온 첫날 밤 불길한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집 안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이것이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진은 머리카락을 붙잡히는 듯한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겨우 그날 밤을 넘겼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준호는 마을 주민들에게 상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고택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라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등불을 손에 든 최준호는 집 안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을 향하는 낡은 나무 계단은 삐걱이며 불안정하게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고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중 한 여인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뒤에서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래된 사진 속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도와줘요 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뒤로 물러난 준호는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깨어나자마자 준호는 밤사이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론짓고 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준호는 주민 중 한 어르신을 찾아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백색 소복의 여인은 한때 이 마을에서 큰 불행을 겪은 신부였으며 결혼식 날 밤에 신랑을 교통사고로 잃고 이 집에 갇혀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가슴 아프게 마친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영원히 그 마을을 떠났고 이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깊은 비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새로운 용기를 가진 이들이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여인의 속삭임은 여전히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흰 소복의 여인은 잊힐 법도 한 이름이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가끔씩 밤이 되면 원발치에서 그 집을 바라보며 조용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엔 딱 좋은 장소였다. 낮에는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밤이 되면 시원한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오래된 할머니 댁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마을에서 흔히 들려오는 유명한 공포 이야기였다. 할머니 댁에서 가까운 곳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용기가 넘치던 젊은 친구들인 우리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 폐가는 몇십 년째 비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밤중에 그 집을 지나가면 창문 너머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집 안에서 불빛이 번쩍거린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날 밤 무엄심에 이끌려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어둠 속으로 길을 나섰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쯤이었고 주위는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달빛에 비친 폐가는 더욱 을씨년스럽고 현관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집안 여기저기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순간 누군가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은 듯 우리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람소리일 거라며 무시하고 탐험을 계속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거실에 있던 오래된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고지할 수 없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을 마주쳤다. 분명 전원은 꺼져 있던 라디오였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우리는 돌아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그 순간 그중 한 친구가 2층에서 불빛을 봤다고 소리쳤다. 믿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의 끝에는 하나의 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으로 다가간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방 하나는 텅 비어 있었지만 창문 앞에는 작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모두 비춰졌는데 그 순간 거울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 뒤로 하얀 소복의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향해 돌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이후로도 그 집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고 그때 그 거울 속에서 본 것이 진짜였는지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그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그 폐가 근처를 지나가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금도 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자되곤 한다. 비록 무섭고 오싹한 경험이었지만 그때 그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고시원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시험 준비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쳐오는 가운데 고시원의 복도는 고요하였다. 민수는 집중력을 잃기 시작했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라면을 끓이기 위해 공용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거울을 무심코 힐끗 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어떤 낯선 인물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수는 피곤함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 라면을 끓여 돌아오는 길에는 그 거울을 피해서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불현듯 알 수 없는 추운 기운이 복도를 감싸더니 주변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다시 쳐다보았고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차렸다. 거울 속에는 새하얀 얼굴의 여자 가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멈칫했지만 거울 속 여자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피곤함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며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고 방으로 돌아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 후 민수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친구로부터의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참 전에 이곳에서 한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사랑에 실패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듯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며칠 전 자신이 거울 속에서 본 여자의 모습이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밤 불안감이 가시질 않은 민수는 잠을 설쳤다. 약하게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더 이상 거울 앞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복도에 있는 거울은 섬뜩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번 그 거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소름이 돋는 기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민수는 한밤중에 갑작스런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잠이 덜 깬 눈으로 문을 쳐다보니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릴 일이 없었고 민수는 침대에서 굳은 채로 숨을 죽였다. 문은 천천히 열리더니 아무도 없는 빈 복도가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간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불이 깜빡거렸다. 그와 동시에 거울에 다시 비친 여자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수는 견딜 수 없이 방을 뛰쳐나와 고시원을 벗어날 때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그 고시원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필요로 했던 소리 없는 외침을 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이었다. 이후로도 그 고시원에서는 밤마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서운 장소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채 수십 년간 내려온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의 피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축제를 매년 여름밤이 가장 짧은 날에 열곤 했다. 어느 해 여름, 대학생인 현수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속 마을을 찾아갔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마을 이야기를 접한 그는 고요한 휴식과 학문적 연구를 동시에 얻고자 했다. 마을에 도착한 현수는 초기에는 주민들이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그의 온화한 성품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의 문화와 전통에 많은 흥미를 느꼈고 특히 그 해의 축제를 직접 보고자 했다. 마침내 축제의 날, 현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넓은 공터로 나갔다. 산들바람이 부는 가운데 주민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무언가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제히 눈을 감고 고요히 무언가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들리지 않는 음악과도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주위를 감쌌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노을이 사라질 때쯤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갑자기 엄청난 수의 별들이 쏟아지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광경은 현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날 밤 마을에서 각별한 영혼들이 깨어나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장관을 보며 무언가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축제가 끝난 후 현수는 여전히 그 경험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혼자 산책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모닥불의 잠불을 발견하고 그곳에 앉아있던 한 노인을 보게 되었다. 노인은 현수를 반갑게 맞아주며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지켜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노인은 한때 이 마을 사람이었지만 축제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행방불명이 되었던 경험을 했다. 그는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때로는 감춰진 것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현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날 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이 왔던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길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심지어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그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귀에 낙고 불쾌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질렸다. 마침내 현수는 길 끝에 도달했으나 예상과 달리 마을이 아닌 낯선 공간에 다다랐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 같은 장소였고 그는 자신이 정말로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 위에 있는 별 하나가 갑자기 더 밝게 빛나며 눈앞에 어떤 길을 밝혔다.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 그는 곧 마을의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침이 밝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현수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여름밤엔 이상한 꿈을 꾸곤 하지. 그러나 걱정 말아요.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후로 현수는 그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고 다시는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밤의 별빛과 속삭임을 떠올리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을은 영원히 위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